자, 베리지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의 두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 118회차 전산에게 1급을 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18회차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 잘 되셨나요? 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이 마무리 하실 때 거래처 등록,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초기 6월, 그리고 원숭이 제주다라고 해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까지의 관련된 재무지표 수정하는 문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작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를 등록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일반 거래처인지 금융거래처인지 카드거래처인지 이 각각의 거래처 구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편번호를 입력하나요? 안 입력하나요? 라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이렇게 자료를 자주 제시합니다. 따라서 F2 굳이 눌러서 우편번호 검색 안 하셔도 되고요. 직접 우편번호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처 등록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매출이다, 매입이다, 동시다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데요. 과거의 문제들은 대부분 매출, 매입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래처로 등록하도록 했었지만 최근에는 뭐 매출만을 등록하는 매출 거래처다, 매입만 거래하는 매입 거래처다 이렇게 지정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셨을 때는 새로운 계정 과목을 등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계정 과목에 현금 적요, 대체 적요를 등록하는 경우들이겠죠. 이 현금 적요 칸과 대체 적요 칸을 잘 구분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월. 사실 지난 회차에 이미 거래처별 초기월이 자주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익혀두시는데요. 채권 채무 계정들에 대해서 즉 외상매출금이다 라고 하면 어디 회사에 외상매출금 얼마씩을 받아야 된다 라고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외상매출금 잔액과 초기월에 있는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서로 일치가 되어서 대차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거래처들의 금액을 넣어주게 될 텐데요. 이때 거래처를 내가 삭제하고 싶더라 라고 하면은 F5 삭제를 눌러주시겠고요. 만약 새로운 거래처를 추가하고 싶다더라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F2 검색하셔서 거래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가명세서부터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까지의 관련성은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셨을 텐데요. 자, 117회차에도 물론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계속해서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운반비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 500번대 코드 번호의 운반비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원, 숭, 이, 제주다라고 해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 순서를 모두 다 수정해 달라는 거죠. 자, 원가명세서에 들어갔습니다. 맨 아래쪽에다가 운반비라는 계정을 추가로 등록을 해줍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5500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이 운반비라는 금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토탈 합계인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8,015만 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한 이후에 우리가 변경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 8,015만 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다시 한번 메모하시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메뉴인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제품의 매출 원가입니다. 여기에 금액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팝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팝업창 안에는요.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지 않았던 금액으로 들어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바로 8,015만 원, 즉 변경된 이후 금액으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메모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끝에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될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2,403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4030 이렇게 되어 있는 금액이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수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1,853만 원이다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가 명세서에서 손익계산서로 넘어와서 제품의 매출원가 쪽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수정한 다음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F6번 불러오기를 진행해 주시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방금 전 손익계산서에서 변경이 된 당기순이익으로 불러와질 겁니다. 자, 현재 변경되기 전 금액에 대해서 불러오시겠습니까? Yes를 누르자마자 이렇게 새롭게 당기순이익이 바뀐 금액으로 들어와 주겠죠. 자, 바뀌게 되면 이제 마지막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도 3,676만 원으로 수정이 될 것이고요. 이 수정된 금액이 바로 뭐가 되겠더라? 재무상태표에 이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2월 이익잉여금 4,226만 원으로서 대차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줬더니 대차 차액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도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많이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시한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하나 대부분 지금까지 예측한 바로 의하면 제가 이렇게 제시한 내용 중에서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마지막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해서 DB 유형을 얘기하고 있고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가 확정급여형으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납입을 하다라고 한다면 대변으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잔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DC형이 있었습니다. 즉 확정기여형이다 라고 했었고요. 이 기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라고 처리해야 되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아는지 궁금해하고요. 확정기여형이 나오게 된다면 이 퇴직급여도 500번대와 800번대로 구분해서 써야 되니 당연히 질문을 해주겠죠. 자, 지난 회차에 자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다시 한번 또 긴장을 바짝 해주셔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유상증자하다, 주식을 발행하다, 신주 발행하다 라고 한다면 대변에 자본금부터 쓰고 시작하십시오. 자,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로 자본금을 대변에 자리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차변에 받는 돈을 보통예금이나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금액이 이렇게 비일 때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을 써야 되지만 혹시라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 혹은 조회해봐라 라고 한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쓰신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본의 상계 처리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의 구조들을 보시게 되면 대변의 차변의 보통예금이고 대변의 자본금일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구조가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금을 받았다, 중간 배당금을 받았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배당금, 현금 배당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차변의 보통예금에 배당금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영업의 수익에서 이런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주 간단한데요. 이 배당 소득과 달리 이자 소득, 즉 이자 수익은요. 상대방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넣어줍니다. 그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선납세금이다 라고 해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선납세금이라는 명칭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수익에 세금이 따라 붙었다 라고 한다면 선납세금이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선납세금에 대한 개정이 있다면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이 아닌 반대로 원천징수하는 입장이 있을 텐데요. 자, 급여에 대해서 상대방의 원천징수세액을 우리가 예수금이다
라고 처리를 합니다. 지난 회차에 이 부분을 교육훈련비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나왔었죠. 117회차에. 자, 그러면 교육훈련비가 예수금과 관련해서 나왔으니 더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이 예수금, 즉 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급여라든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퇴직급여라든가 그 외에도 각종 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비용들도 원천징수했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금 쓰는 경우가 정말 많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급여에 대한 사례일 때 예수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원천징수를 할 때는 예수금, 당할 때는 선납세금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자주 쓰이지만 이번 시험에 대변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냐? 그렇죠. 대변이 아닌 예수금이 차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채 계정인 예수금이 왜 차변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드디어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회사가 소득세를 납부했다라는 상황보다는 이 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반반 부담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반반 부담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반반 부담했다라고 하면서 직원의 절반 외에 회사가 내주는 절반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반반 낸 것이면은 복리후생비,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었다면 세금과 공과, 그 다음 고용보험료였다면 보험료로 그 각각의 시점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계정을 여러분들이 살짝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을 때, 즉 차변에 건물이나 기계장치가 공정가치 시가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대변엔 자산 수증이익입니다. 자, 채무 면제이익은 차입금이나 외상 매입금 같은 부채가 감소되면서 뭐 일부분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요 면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자산 수중이나 채무 면제이익은 사실상 거의 매 회차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난 회차에서는 제외를 시켰지만 거의 매 회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임차 보증금 나올 때 되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뭐예요? 임차료는 월세를 내가 내는 걸 임차료라고 하죠. 임차 보증금은 세입자로서 건물을 빌리고서 납부한 보증금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우리가 돈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지? 바로 임차 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 건물주 거래처를 써주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임차 보증금을 납입하는 사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반환받았다, 돌려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사를 가면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주에게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는 이런 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회수를 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밀린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회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마 과거의 문제들을 풀어보셨다면 만날 수 있었을 거고요. 혹시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내가 이렇게 납입을 했을 때 자산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이 되었다가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이 대변으로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각각 거래처를 써줘야 되겠구나. 이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진행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다. 건물의 기계장치, 그 다음에 이런 건물, 기계장치, 유형자산들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계장치라는 내용을 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을 교체했다라거나 아니면 성능이 더 활성화되는 아니면 증가하게 되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이런 지출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서 기계장치라고 부르죠. 자, 건물에 대해서는 뭐 건물의 증축이라든가 냉난방 장치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엘리베이터의 설치라든가 용도 및 설계의 변경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적 지출로서 나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은 실제로 일반 점표 입력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론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 수익적 지출이었다면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을 써야 되니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냈다. 은행에다가 이자를 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이었다. 그런 자본화 대상의 금융 비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물은 내년에 완공 예정이다 혹은 뭐 올해라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물이 아닌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라고 하는 힌트이기 때문에 멘트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자, 뭐 사실 매출 과세다, 매입 과세다 워낙 흔하게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등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0%의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되겠죠. 매출 거래는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고요. 매입 거래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이겠죠. 매출보다는 사실상 매입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매입이 더 어려운가라고 한다면 매입은 세금 계산서가 부가세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불공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 51번 매입 과세에 대해서는 비품이나 기계 장치를 우리가 구매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면서도 51번 매입 과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문제 뭐가 좋아요? 라고 한다면 요즘 문제는요. 현과나 이 카과들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라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시험이 옛날에는 문제만 이 줄글로 나타냈었는데 요즘은 세금 계산서의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이 현금 영수증에 대한 이미지, 카드 전표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시험 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회차 현금 영수증에 대한 이미지도 보여주고 싶고 카드 전표에 대한 이미지도 보여주고 싶고 세금 계산서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출제자의 이런 의도를 반영해서 현과가 안 나올 수가 없겠고 카과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과나 카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리해 주시고요. 다만 조심할 점.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카과냐? 현과냐? 그건 아니겠죠. 혹시라도 이 면세 물품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이라고 한다면 면이 될 수도 있고 카드 전표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면세 물품이면 카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라. 그러니 현금 영수증이 나오고 카드 전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가세 찾아서 부가세가 있다고 한다면 현과구나 10%의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한다면 카과구나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현면, 카면과 달리 이 53번 면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계산서의 유무를 잘 살펴봐 주세요. 무턱대고 현금 결제했다고 해서 현면 아닙니다. 계산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현금 영수증만 있다면 현면이겠지만 계산서가 있다면 면세가 되는 거죠. 자, 불공제 거래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불공제 거래는 뭐 우리 시험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무리 10%로 세금 계산서가 잘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이 51번 매입 과세랑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공제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 텐데요. 이게 과거에 접대비라는 명칭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24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건별은 10% 부가세가 과세가 되었지만 세금 계산서도 카드 전표도 현금 영수증도 아무런 증빙이 없을 때 건별이고요. 자, 외국으로 직접 수출했습니다. 외국 회사가 나오거나 외화로 결제를 받게 되면 이렇게 16번 수출 거래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맨 아래 이제 빨간색으로 거래처 수정인데요. 보통은 메인 매출 전표는 위에 헤드에 메인 거래처 하나만을 넣고 모든 계정에 대해서 동일하게 거래처가 기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가지급금이라고 했을 때 대표자 명의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거나 카드 회사로서 카드에 대한 회사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거나 받으러움을 배서양도에서 받거나 배서양도에서 제공을 할 때 우리가 메인 거래처와는 거래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래처 수정하는 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주로 이제 카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테니까 요거 유형을 카드로 선택을 하든지 혼합으로 했다면 카드 회사를 꼭 바꿔줘야겠구나. 자, 기업 업무 추진비가 차변에 나올 때 무조건 불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불공이야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사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하지만 기업 업무 추진비라 하더라도요. 면세 물품이어서 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안 받는다 논할 거 없이 53번 면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거래처에 내가 매입해서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선물로 사업상 증여를 하게 되면 제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처럼 10번대의 거래들을 넣어주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세금 계산서도 카드 전표도 현금 영수증도 없는 건별 거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는 면세 상품 매입.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줬다? 거래처에게 줬다라고 할 때는 현면이죠. 자, 항상 조심하실 점은 뭐라고요? 이 불공제가 된다라는 거는요.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10%로 과세가 되어서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애초에 10%의 부가세가 없었던 거래들은 불공이다 아니다를 고민할 필요 없이 증빙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결산 내용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다라고 해서 유동성 대체하는 내용이 있죠. 그럼 우리가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차변에 가지고 오면서 대변에는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를 써주시게 될 거고요. 양쪽에 모두 다 은행 거래처 꼭 써주셔야 되겠죠. 자, 소모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모품 구매 시점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했었는지 아니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했는지에 따라서 결산 시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비용 처리했던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를 대변해 비용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차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고요. 반면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했던 회사들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모품비라고 차변에 비용을 쓰시면서 자산을 줄여줘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대손 같은 경우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위에 상단에 대손상각을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오면 그냥 대손상각비이지만 그 외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자, 외환산 손익이다라고 해서 외화 자산에 대해서 외화 부채에 대해서 환율의 평가죠. 만약 외화 자산에 대해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자산이 증가한 만큼 회사가 외환산 이익을 처리하겠지만 만약 환율이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자산이 줄어드는 만큼 환율에 대해서 회사가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자산만 있겠습니까? 부채도 있겠죠. 만약 환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갚아야 될 부채의 원금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든 만큼 외환산 이익. 만약 환율이 내가 상승을 했더라.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갚아야 될 부채의 원금이 늘어나면서 회사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할 때 수수료와 상관없이 이 취득한 가격과 그 다음에 12월 30일 공정가치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익.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자산의 감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마지막 가지급금, 가수금과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으니 이 임시 계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부조회인데요. 워낙 자주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 117회차 영상도 나 봤었는데 똑같더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만큼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이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거래처 원장은 가장 큰 거래처, 가장 작은 거래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정한 거래처 이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뭐 땡땡 회사
이렇게 해서 땡땡 회사라는 명칭을 찾으려면 거래처 원장으로 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도 가장 큰, 가장 작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신 여기는 월입니다. 가장 큰 월은 몇 월입니까? 가장 작은 월은 몇 월입니까? 이렇게 월별 비교를 시키게 되면 총계정 원장으로 오십시오. 자, 부가세 신고서는 꽤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물어볼 때는 요 1번과 그 다음에 5번의 영수일 세금계산서 발급분까지 함께 대답해 주시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라는 자리를 봐주셔야 되겠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출 쪽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공급가액인지 세액인지 이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공급가액을 물어봤는지 세액을 물어봤는지 금액의 자리를 잘 봐주셔야 돼요.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세액을 물어봤는데 공급가액으로 대답을 하시면 공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요. 매출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만 물어봤었지만 만약 이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물어봐야지 라고 한다면 12번 자리에 대한 내용을 대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입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라고 해서 여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 매입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지만 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다 라고 하는 자리, 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다 라고 하는 자리 오른쪽에 자리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 누구를 가지고서 바로 신용카드를 수령한 고정자산 매입이다 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처럼 여기도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를 수령한 고정자산 매입을 물어보기도 하니 14-42번 자리, 여기 지금 43번, 42번 이렇게 위에 있었을 텐데 이 42번 자리 금액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26번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되어서 27번 자리가 될 테고 과세 표준이다 라고 하면 9번 자리 합계. 9번 자리 합계. 그다음 납부세액이다.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과 다릅니다. 납부세액이다 라고 한다면 납부환급세액은 요 다번 자리 금액을 봐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전산액이 1급이기 때문에 다번 금액이나 27번 금액이나 동일하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납부세액을 물어봤을 때는 다번이고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27번 자리니까 꼭 조심해 주세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론 문제잖아요. 이 이론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팁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라고 합니다.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어떤 분은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을 때 매출액은 영업 수익이야 라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내용이 문제에 나오기도 하겠고요. 비용 쪽에서 물어본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긴가민가해 혹은 자본 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을 막 섞어놨어. 나 좀 긴가민가해.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푸시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열어봐 보려고 합니다. 여기 117회차의 세무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풀어볼 수도 있을 텐데,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를 푸실 때 실무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론 문제라고 해서 실무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계정에 대한 구분을 물어봤구나.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시는데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좌 자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외상 매출금이 여기
당좌자산에서 검색이 되고 있고 바드럼도 있고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 하지만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하면 F2나 컨트롤 F를 눌렀을 때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검색을 해볼 겁니다. 뭐 지금이야 단기 차입금은 너무나 쉬우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검색 안 하셔도 찾을 수 있어요라고 하겠지만 실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자본 쪽에 나올지 부채 쪽에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으면 아 유동부채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구나. 얘가 당좌자산이 아니야. 라고 본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뭐 외환차익이다, 자산수중익이다, 채무면제익이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뭐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까?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영업의 수익 쪽으로 들어왔을 때 아, 여기 외환차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산수중이익이 있고 채무면제익이 있어. 매출액은 해당 사항이 없지. 라고 하면서 이 계정거부 및 정규 등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꼭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워낙 학습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찾지 않아도 내가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좀 힘든 친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라도 꼭 반드시 잘 찾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118회차 관련해서 대비하는 영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진짜 꼭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시험을 보러 가시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 짧게 들었지만 이 내용들 지금 다 알고 있나? 내가 지금 이해를 했나? 혹시 저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는가?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충분하게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게끔 마무리 잘 하시면 전산회계 1급은 이 끝에 내가 이제 끝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당락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안녕!